덥고 습하던 1997년 8월 14일의 제주. 이 제주 도민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만남의 장소, 관덕정 인근의 한 파출소로 한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공사 현장 나무 아래에 웬 여성 시신이 있다는데요. 경찰이 가보니까 이 시신은 나체로 아주 참혹하게 훼손된 상태.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 보란듯이 시신을 늘어놓은 이 엽기적인 범죄에 제주도는 발칵 뒤집힙니다. 수배 전단이 뿌려지고 범인을 잡는 경찰에겐 1계급 특진까지 약속이 된 상황.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바쁘게 돌아가는 수사본부에 어느 새벽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제주 관덕정 살인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자, 1997년 제주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관덕정 하면 제주 여행 가셨을 때 렌트카 이렇게 반납하고 뭘 하시다 보면 한 번쯤 지나가셨던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여기가 이제 예전에 관아였던 건물이어서 보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지역 분들은 야 이거 관덕정 앞에서 보자 안 되지 뭐 관덕정 그 옆에 있는 건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만남이 그리고 이정표처럼 되는 곳인데 그런 곳에 8월이면 굉장히 해도 빨리 뜨잖아요. 새벽에 나체 상태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반드시 누워 있었고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요. 신체의 일부는 절단돼서 그 옆에 놓여 있었고 또 주요 부위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기까지 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시내 한복판, 제주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한복판인데 새벽 시간이었다고 해도 목격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범행 자체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데요. 살아남은 추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당시 발견 사건 현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30대 피해자 숨진 채 발견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에는 공사 현장이었는데 이곳 나무 아래에서 발견이 됐고 50대의 피해자가 생존한 상태로 약 3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50대 여성은 근처에 가게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긴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중상을 입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일단 이 생존한 50대 여성 그리고 숨진 30대 여성은 단란주점에서 같이 일하던 사이였습니다. 50대 여성이 주인이고 30대 여성이 종업원이었는데 둘은 영업이 끝나고 이날 같이 택시를 타고 이 큰 길가에 내렸다고 합니다. 큰 길에서 내렸는데 집을 200여 미터 앞두고 함께 피해를 당한 건데요. 당시에 이렇게 바닥으로 끌고 간 흔적 35m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흔적으로 볼 때 둘이 같이 공격을 당했고 제압을 한 뒤에 둘 중에 한 명을 공사 현장으로 이렇게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피해자는 2명이었고 그중 한 명은 살해당했고 한 명은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존자는 이 가해자를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명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예. 갑자기 당한 공격이고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범행 사실이나 이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유. 지금 단서가 조금 있긴 해요. 피해자 손톱 밑에 혈흔이 조금 있고 근처에 피 묻은 쇠파이프가 발견이 됐고요. 또 공수화장 울타리 근처에는 이 피해자의 통장하고 지갑도 발견이 됐습니다. 중요한 또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근처에 범인이 피웠을 걸 추정되는 반백꽁초가 하나 또 발견이 됐습니다. 교수님, 일단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을 죽였고 또 그 시신을 정말 무슨 막 전리품 자랑하듯이 다 보라고 이렇게 딱 놓고 갔다는 거. 좀 되게 대범한 범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범행 동기가 금전은 아닌 거로 봐요. 그래서 이제 성적 환상에 의해서 여성 2명을 이제 일단 공격을 하고 그 중에서 좀 젊은 여성을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범행을 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범행 장소가 말이죠. 그 근처 한 50m만 가면은 지구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있는 지리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덧붙여 가지고 시신이 아침 되면은 금방 남의 눈에 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비면식 관계, 즉 이전에 만난 그 어떤 경험이 없는 그렇게 해서 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그 어떤 그 시신을 갖다가 또 훼손하고 절단해서 그것을 그 시신하고 똑같이 나란하게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게 변형된 그 퇴행성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 많이 받는데
이것은 이제 이 피해자를 손에 넣게 된다면 여건이라든가 시간, 환경이 맞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실현한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약간 그 강박관념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자기의 범죄를 수행해 나가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종의 그 시그니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 혈흔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DNA 같은 게 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류품들 통장 지갑 같은 것도 있었다고 했죠. 거기서도 지문도 안 나왔고요. 아까 담배꽁초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담배꽁초에서 알 수 있었던 건 그냥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뿐이지 범인의 것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본부 차리고 나서 주변에 뭐 업소 관계자, 뭐 아는 사람들, 동종 전과자, 남편까지 다 조사를 했지만 아무 성과를 못 얻었고 결국 보상금 내건 상태에서 이 경찰분들에게 1계급 특진까지 걸렸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그러던 중에 갑자기 경찰서에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3주 넘게 뭐 돈 타려는 이런 사람들의 허위 제보만 이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23일째 새벽이었는데 이 수사본부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남성이 내가 살인범이다.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뛰어봐야 나를 못 잡는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가 아닌가 반신반의할 수 있는 상황인데 10분쯤 뒤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관덕정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내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이 첫 전화가 걸려온 게 4시 20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1시간 반 동안 총 5번의 같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을 하는데 예. 이 전화들이 모두 각기 다른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거였습니다. 이 공중전화들의 이 거리를 이으면 1.8km 거리였는데 그러니까 걸어 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공중전화에 들어가서 전화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이 경찰은 공중전화에서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3개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일대의 탐문 수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문이 나왔으면 사람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용의자 김 씨를 지금 이제 수사 끝에 경찰이 알게 되는데요. 예. 이 남성 32세고요. 이 관덕정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던 그런 술집에서 일하고 있던 이 32세 김모 씨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했고 자신이 이 첫사랑했던 사람이 사랑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버림을 받고 3년간 사귄 첫사랑한테 배신을 당한 다음에 여자에 대한 증오심하고 분노심이 생겼다고 하면서 여성 둘이 걸어가는 걸 보면서 뒤에서 돌을 주워서 내리쳤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쇠파이프보다는 그 상처가 둔기 같은 그 모서리 있는 그 둔기에 의한 상처에 가깝다고 해서 이 자백도 비슷하고요. 50대 여성은 쓰러졌고 30대는 자기가 끌고 갔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발톱이 하나 빠져가지고 피를 흘렸다고 하면서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왔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범인이 검거됐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당시에 범인이 잡혔다 뭐 이렇게 그 기사가 막 헤드라인이 막 큼지막하게 났던 그 당시 신문을 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해결이 된 거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 검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언론에 다 알려져 가지고 그 당시 취재진까지 다 전부 다 간 그런 상황에서 예.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네.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당시 상황을 전부 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재현을 하다가 마지막에 딱 돼서 이 기자들 앞에서 나는 사람을 안 주겠다. 예? 라고 소리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본인이 다 자백을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현장 검증해서 지금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자기는 기자들을 향해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서 상당히 그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 너 왜 그럼 자백했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김 씨가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내가 강도 피해를 당해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내가 전과자라고 하는 그 이유로 내 말을 갖다가 거의 믿어주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경찰을 좀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고 자백한 내용은 내가 신문에서 본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찰이 다 믿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완전 갖고 노네요 이거 진짜. 그러게요. 근데 이 남성의 말을 또 고지것대로 믿기도 어려웠던 게 신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을 또 얘기했던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피해자 옷 색깔이라든가 나체로 발견됐다고 했으니까 예. 범인이 아니고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내용도 알려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범행 도구가
보통 언론에는 쇠파이프로만 나가는데 다른 것일 가능성 자체도 이 남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인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런 거 영화에 많이 많이 나오죠. 예. 예. 자, 그렇다면 뭐예요, 정말 이 기자? 진짜 이 김 씨가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보를 받았잖아요. 그 들어왔던 제보들 가운데서도 사건 당일 새벽에 이 관덕정에서 손님을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웬 이상한 손님이 하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탔는데 옷이랑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인상이 굉장히 순해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어디서 맞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내린 동네가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 잡힌 곳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택시를 탄 남성이 범인이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겨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택시기사가 기억하는 손님의 얼굴이 용의자인 김 씨와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또 이 택시기사가 태운 손님은 좀 주름이 약간 있는 40대 정도로 보였다고 합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가 A형이었는데요. 김 씨 혈액형과도 일치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예. 몇 해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관련 사건을 다뤘을 때 공개했던 범인의 예상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이거 미제 사건이에요? 그렇죠. 기소를 못 합니다. 이게 사실은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증거가 애매한 상황에 있어 기소를 하지 못하고요. 다만 이 관덕정 사건 열흘 전하고 또 한 달 뒤에 비슷한 수법으로 강도나 강도 미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이 사람이 기소가 됐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 징역 8년을 지금 선고를 받고 이미 2005년도에 출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공소시효도 만료가 됐습니다. 아, 교수님. 언론에 공표되지 않은 그 디테일한 내용,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거는 저 거짓말이었어요. 골탕 좀 먹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했던 그 수사관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 사람이 신범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어떤 그런 얘기들 갖다가 우리가 다 일방적으로 뭐 수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좀 이렇게 그 약간 엇박자가 났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범인이 피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담배꽁초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혈액형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DNA와 관련된 것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DNA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 DNA를 손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좀 놔뒀다라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그 DNA 분석을 통해서 이춘재 사건 같이 또 다른 어떤 그 사람을 특정해서 매칭만 하면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실험한다고 해가서 쪼가리에서 지금은 전량 소모를 해서 아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제 사건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잡는다고 해도 공소시효는 지금 만료가 됐습니다. 그냥 뭐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처벌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